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미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저희 손에는 인풋 아웃풋 그룹이 2020년 1월에 공개한 아주 따끈따끈한 엔지니어링 업데이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기술 용어 가득한 보고서 같은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카르다노의 다음 시대를 위한 일종의 전략 계획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 카르다노가 미래의 대중화를 앞두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전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속도와의 전쟁, 개발자 경험과의 전쟁,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의 전쟁입니다. 아,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이 자료에 나오는 라오스, 아크로폴리스, 또 여러 CIP 제안들,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론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진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의지죠. 자, 그럼 이제 그 계획의 세부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쟁, 속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라오스 프로젝트인데요. 목표가 무려 네트워크 처리량 50배 향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몇십 배 향상 같은 수치는 좀 마케팅 구호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50배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두 가지 목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확장성이죠. 말씀하신 대로 시골길을 고속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D앱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용자가 몰려도 네트워크가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요? 바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요? 속도 문제가 어떻게 경제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아, 그게 지금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스테이크풀 운영자, SPO들이 주로 블록 생성 보상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 보상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거래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SPO들이 운영을 계속할 동기가 생겨야 네트워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죠? 아, 처리량이 50배가 된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많아지고 수수료 수입의 총량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는 기술적 도약을 넘어서 카르다노의 장기적인 경제 모델을 완성하는 필수 과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 네트워크의 어떤 자립 기반을 닦는 작업이군요. 이제야 좀 큰 그림이 보이네요.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미 꽤 많이 진척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생태계 영향 분석, 기술 설계, 심지어 위험 모델링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지금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정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제된 환경에서 초당 1000건의 거래, TPS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테스트넷을 출시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넷이 열리면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그 성능을 체감하게 되겠죠. 근데 50차선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닦아놔도 그 위를 달릴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카르다노가 마주한 두 번째 전쟁, 개발자 경험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아크로폴리스 프로젝트 이야기군요.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 노드를 주변에 쌓아 올리는 서버에서 내부에서 개발하는 운영체제로 바꾸겠다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개발자가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은 카르다노 원장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여러 외부 도구를 거쳐야 했어요. 마치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색인 카드부터 뒤져야 했던 것과 비슷하죠. 아, 아크로폴리스는 노드 자체에다가 강력한 검색 엔진 같은 걸 내장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자가 외부 도구 없이 노드에게 직접 네이티브하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 과정의 마찰이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AI 기반 상호작용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라는 언급도 있던데 이건 그냥 유행 따라가는 챗봇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챗봇과는 거리가 멉니다.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왜 실패했는지 알려면 복잡한 로그 파일을 다 뒤져야 하거든요.
근데 이 AI 기능이 완성되면 개발자가 그냥 노드에게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으로요. 어떻게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이 주소에서 어젯밤 10시 5분에 실행된 컨트랙트가 왜 실패했어? 관련된 거래 내역이랑 당시 네트워크 상태도 같이 보여줘? 이렇게요. 그럼 노드가 이 질문을 이해하고 분석 결과를 딱 제공해 주는 거죠. 디버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개발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실제로 운영하는 SPO들을 위한 개선 사항도 있겠죠? 램 사용량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곧 출시될 노드 10.7 버전에 포함될 LSM 통합 업데이트입니다. 이건 SPO들한테 정말 큰 선물이죠. 노드를 돌리는 데 필요했던 램 용량이 16에서 17기가 정도였는데 이게 단숨에 6기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테스트넷 노드 돌릴 때 오직 그것 때문에 램을 추가로 샀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최신 노트북에서도 풀노드를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노드 운영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건 더 많은 게임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게 곧 탈중앙성 강화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레저 HD 프로젝트로 메모리를 더 줄일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LSM 통합이 가장 큰 덩어리를 디스크로 옮겨서 80% 효과를 냈다면 레저 HD는 나머지 자잘한 데이터들까지 다 디스크로 옮기는 뭐랄까 100%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려는 집요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보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KS 에이전트라는 게 있던데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려요. 이게 SPO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아주기 위한 건가요?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SPO의 가장 큰 악몽 중 하나가 바로 서버 해킹이거든요. 현재 대부분의 SPO들은 블록 서명에 쓰는 KS 키를 서버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문제는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해도 복구 기술로 되살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만약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서 과거에 썼던 키들을 복원해낸다면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KS 에이전트는 그걸 어떻게 막는 거죠? KS 에이전트는 키를 디스크가 아니라 휘발성인 메모리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메모리에서 완벽하게 삭제해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어떤 식일까요? 중요한 문서를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바로 소각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커가 나중에 서버에 들어와 봤자 훔쳐갈 과거의 키 자체가 그냥 재가 되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와, 이걸 전방형 보안이라고 부르는데 보안 수준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혁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네트워크는 더 빨라지고 개발과 운영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 순조로워 보여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진보도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경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다노가 마주한 세 번째이자 가장 논쟁적인 전쟁, 경제 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에서 담보의 역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거군요. 읽어보니까 마치 백만장자에게만 의미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막대한 자본을 담보로 맡기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 보상이 거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SPO가 담보로 의미 있는 보상 차이를 만들려면 무려 1,500만 에이다 이상을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1,500만이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SPO들이 설정한 담보액은 10만 에이다 수준에 불과해요. 즉, 담보라는 시스템이 원래 의도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헌신도를 보상한다. 이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99%의 운영자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더군요. 먼저 CIP23, 최소 수수료 도입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0% 수수료로 출혈 경쟁하는 걸 막아서 소규모 풀의 생존을 돕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CIP82, 최소 풀 비용 제거는 자료에서 아예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제안은 왜 나온 거고 또 왜 반대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CIP82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시장 논리를 펴니다. 풀이 가져가는 고정 비용을 없애면 위임자들이 가져가는 보상이 극대화될 거라는 주장이죠.
위임자 입장에서는 쏠깃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정 비용이 사라지면 소규모 풀들은 운영비를 감당 못해서 문을 닫게 되고요.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풀들만 살아남아서 네트워크의 중앙화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단기적인 이익을 줬다가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건강을 해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이는 CIP37 곡선용 담보 보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상 그래프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살짝 구부리는 게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거죠? 하하, 마법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학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현재 직선형 모델에서는 담보액이 아주 커야 보상 증가율이 눈에 띄게 변하거든요. 근데 곡선형 모델을 도입하면 담보액이 적은 구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SPO들이 있는 10만 에이다 근처에서도 담보를 조금만 늘리면 보상이 체감될 정도로 늘어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운영자들에게도 담보를 늘릴 동기를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담보 시스템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경제 모델 변경 논의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자료를 보니 3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앞으로 한 45일 안에 커뮤니티가 합의를 이루고 개발팀이 코드를 확정해야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액을 보완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만큼이나 경제 모델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속도, 사용성, 경제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감싸줄 방어막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네요. 아이어슈런스 팀이 개발 중인 보안 도구들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 워낙 해킹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근데 자료에 4가지 도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앞으로 카르다노 D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번 대형 해킹 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구는 뭐라고 보시나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4가지 도구가 각각 다른 종류의 위협을 막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를 매기긴 어렵습니다만 굳이 꼽자면 속성 기반 테스팅과 자동 형식 검증의 조합이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 2가지요? 네. 플린트 정적 분석기는 개발자의 흔한 실수를 잡아주는 자동 교정 같은 역할이고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발생한 공격을 탐지하는 보안 카메라 같은 역할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속성 기반 테스팅은 개발자조차 상상하지 못한 공격 경로를 찾아냅니다. 상상하지 못한 경로요? 네, 개발자는 A 조건에서는 B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대신에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이 컨트랙트의 총 자산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규칙, 즉 속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수백만 가지의 기상천외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규칙을 깨려고 시도하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허점을 발견해줍니다. 와, 그리고 자동 형식 검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드의 모든 가능한 실행 경로를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논리적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는 최종 병기에 가깝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카메라나 자동 교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설계도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건물을 흔들어 보는 내진 설계 테스트까지 하는 셈이군요. 정말 다층적인 방어 체계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오스를 통한 50배 성능 향상이라는 야심찬 목표부터 아크로폴리스로 노드를 개발자의 AI 비서로 만들려는 비전, 그리고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경제 규칙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략계획서라는 말이 다시금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죠. 카르다노가 이제 과학적 실험 단계를 지나서 산업적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이론의 아름다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업과 개발자, 그리고 수억 명의 사용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능이면서 개발자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진화. 오늘 우리가 본 건 바로 그 진화의 청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자료에서 노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AI 상호작용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블록체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한 달간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스를 소비한 디앱은 어디야? 혹은 네트워크 전체의 담보 비율 변화랑 에이다 가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보여? 같은 질문들이요.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 경제,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해 어떤 숨겨진 패턴과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